올해 IMF급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그 경제 전망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뭐 1%대고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이 부실해진 은행의 위험 시효를 알아차리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채널에서 파킹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파킹 통장이 저축은행에서 많이 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의 부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항목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이렇게 네 가지를 봐요. 그래서 각자 보면은 이제 이것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BI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자본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거든요. 최소 8% 이상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고객 돈 100억으로 대출을 할 때 너네가 최소 8억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본 비율이고 그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NP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8% 이하를 권고해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 100억이 있으면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8억 미만을 유지하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그게 연체가 크게 되면 이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자산 순이익률이라고 해서 ROA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대비 이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동성 커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동성은 이제 은행이 고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단기채를 갖고 있거나 당장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이 자산이 30일간 발생할 순현금 유출액 대비 100%가 넘어야 돼라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봅니다. 이 네 가지를 보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에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경영 공시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각 은행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 공시를 반드시 공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들어가기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을 들어가면은 이제 저축은행별로 이렇게 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통계를 내놓은 게 있어요. 통계가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동성은 빠져 있는데 유동성은 사실 제가 다 분기별로 체크를 해도 100% 무조건 다 넘어요. 네, 은행들은 대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어떤 은행은 막 14%, 뭐 1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 이상 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네요.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이거. 네, 맞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파킹 통장을 갖고 있는 은행 중에 쓸만한 데가 한 3곳 정도밖에 없다. 그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게. 예,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파킹 통장을 이용하자 의미로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통계청의 통계를 가져오더라도 2017년부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뭐 2에서 3 사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23년부터 이제 PF 대출 뭐 그런 사건 때문에 7% 이상으로 확 뛴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잘 보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은행들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데가 금리를 많이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높네라고 해서 확인 안 하고 저축은행 뭐 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덥석 가입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니까 그리고 뭐 1억으로 상향을 할 거다. 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뭐 그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될 거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돈이 묶여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받는데 시간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기업들의 희망퇴직 구조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나 등 국내 기업들이 모두 인력 이동, 뭐 희망퇴직,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IMF 경제 위기가 올해 현실화될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하네요. 나는 IMF 위기라는 얘기만 하면 좀 답답해. IMF 경제 위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IMF가 지나치게 긴축적인 경제 정책을 우리 정부에 강요해서 우리 국민들 경제적 고통이 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단히 불만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냈어요. 불과 1년 만에 외환보유고가 과거에 2배 이상으로 커졌고 외환위기 더 이상 안 터지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성장률도 99년부터 10% 이상 넘어갔었잖아요.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단 말이에요. 그럼 외환위기를 왜 터졌어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서 터진 거 아니에요. 외환보유고는 왜 고갈됐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져서 외환보유가 고갈된 거 아니에요. 외환증식 전 4년 동안에 우리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이 435억 달러인데 이게 1990년대 중반 우리 외환보유의 2배예요. 외환보유 고갈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커졌어요. 우리 정부가 1993년 만에 우리 화폐 발행액을 2배로 늘려요. 그러니까 상승하죠, 당연히. 근데 그 지속성이 없어. 통화를 계속 그만큼 증가해줘야 성장률 유지가 되는데 경기 하강하니까 1994년도에 우리 재정자 지출을 42%를 끌어올려. 경기가 과열되죠. 경기가 과열되니까 수입이 그만큼 크게 증가한 거지.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 책임이지. 우리 정부가 경기를 과열시켜서 외환위기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 위기라 그래야지. 정책 위기라고 해야지. 근데 왜 외환위기예요 그게. 아, 그러네요 진짜.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고 근데 지금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 전혀 없어요. 우리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 해외 금융자산 8,100억 달러, 무려 1조 2천억 달러의 외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안 일어나요. 다만 지금은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저축, 또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원을 작동시키면서 신용 승수만큼 경제 내 유동성이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투자, 고용, 생산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난이 심한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 실패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제정책만 바꾸면 금방 살아나잖아요. 고환율 정책만 폐기를 해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도록 시장의 힘이 그렇게 만들도록 용납해주면 우리 성장률은 금방 6%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2024년도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GDP 5.8%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소득 이론에 따르면 성장률은 5.8%만큼 증가했어야 했어요. 우리 이 기업들 어려운 거 기업들 책임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좀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 불황이 지속이 되면서 경매 물건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부동산 2차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집값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집값은 전국적으로는 약세를 보고 있고요. 아파트 기준으로. 네. 서울은 강보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동네별로 다 달라요.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 이게 통계를 갖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안 맞습니다. 가령 이제 서울이 있잖아요. 네. 11월까지 좀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해 8.3%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12월 통계는 약간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기 인천은 제가 보면 3개월 연속 하락했고 그리고 지방은요 대부분 빠졌다고 다 알고 계시죠. 울산은 또 올랐어요. 왜냐하면 중고업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매크로에 빠지면은 아마 의사결정을 못 하실 걸요. 좀 더 마이크로 쪽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럼 경기가 그러면은 이게 안 좋으면은 집값이 빠져요? 근데 단순 도식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심을 못 잡으면은 이 단순 도식이나 아메바적 사고를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시경제를 보면은 그 나라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고 뭐 나쁘면 내릴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거시경제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도식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벤저민 그레이엄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계량기계다. 경제가 성장해야 사람이 많아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주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지표 기계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작년 경제 성장률이 2.1%예요. 올해 뭐 어느 정도 1% 중반? 뭐 글로벌 지금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가 지금 1.7인데 뭐 1.5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봐요. 그럼 집값 빠져요? 그 시기 지금 보면 빠지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한 30년 정도 지켜보니까 역성장이라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한 경제 성장률 하락만으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둔화는 집값의 하락 요인이에요. 전체 변수 중에 하나의 원 오브 데미지 반드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집값을 전망할 때 한 해 집값을 전망할 때 거시경제는 중요한 변수지만 이것만으로 예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요. 오히려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기 순환론으로 따질 때 네. 화폐적 경기 순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아파트 자체가 투자재로 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 통화량이라든지 금리 대출 규제 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게 맞고 다만 조선이나 이 중공업 이런 게 특화된 지방 공업 도시에서는 지역 경제 흐름이 집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뭐 거제도라든지 울산 같은 데를 보면 알 수 있죠. 실수 성격이 강하니까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야 근로자들의 호주머니가 두터워져야 결국은 구매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집값도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실물적 경기 순환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론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게 모든 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쪽으로 이게 확 바뀌려면은 이게 임계점을 지나버려야 돼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시경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정도라면은 너무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도구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경매 매물이 많다고 해서 지금 그럼 무조건 집값이 급락하느냐. 그 낙찰가율 보면은 서울은 주변 시세하고 별로 안 차이나요. 그러니까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경매 입찰자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낙찰가율을 보면 알거든요. 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아파트는 별로 거의 90% 중후반대예요. 그런데 경매 매물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뭐 집값 이제 거들나게 생겼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경매는 제 생각에는 원래 옛날에는 선행지표라고 됐는데 거의 요새는 동행지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후행지표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부실이 생긴 게 언제예요? 작년 이게 뭐 가을이나 이럴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체가 생겨서 지금 이게 매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처럼으로 보면은 뭐 시장이 그렇게까지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매물이 말. 그렇지만 조금 더 실수요자들 내가 뭐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써놓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좀 더 이런 담론 쪽으로 가지 마시고 더 디테일하게 실용적인 어떤 접근하는 게 낫고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오르나 내리나 그게 중요한 거지 전체 통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성 편향에 빠집니다. 그런 어떤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